여러분, 이 물건 그냥 다가구 아닙니다. 구로역까지 직선 600m, 걸어서 9분 거리입니다. 대림 생활권까지도 1.5km면 닿습니다. 입지부터 이미 서울 다가구의 기본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원 조사 기준 임차인이 24가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낙찰만 받으면 굳이 손대지 않아도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경매 물건이 왜 겉보기보다 훨씬 좋은 물건인지, 그리고 실제로 낙찰받으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끝까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6-56번지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29,952,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5억 6,678만 8,600원, 약 15억 6천만 원 수준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는 10억 274만 5천 원, 감정가 대비 6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입찰하실 때 필요한 보증금은 1억 27만 4,500원, 최저가의 10%입니다. 토지 면적은 152.00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45.98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384.08평방미터, 약 116.18평 규모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경매 신청은 임의 경매로 들어온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서울 다가구 치고는 가격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부터 보실 구조와 권리 그리고 임차인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절대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고 왜 단순한 다가구로 보면 안 되는지 현장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진짜 핵심,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방이 몇 개로 굴러가며 주변이 어떤 동네냐를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수익은 결국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결국 방 개수에서 결정납니다. 이 물건은 말로 꾸미는 순간 가치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져갑니다. 이 물건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고 대지 면적은 152제곱미터 약 5.98평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9년 4월 19일, 비교적 최근 준공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자료 기준으로 약 384.08제곱미터 116.18평이고 건폐율은 56.85%, 용적률은 197.11%, 높이는 14.4m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형님이 딱 짚으신 그 부분, 이제 방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센트럴빌이라는 원룸형으로 호수 체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101호부터 104호까지, 즉 사실입니다. 1층은 201호부터 204호까지, 즉 사실입니다. 2층은 301호 일실입니다. 3층은 401호부터 404호까지 사실입니다. 4층은 501호부터 504호까지 사실입니다. 5층은 601호부터 604호까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호수 기준 실수는 모두 합하면 총 21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하부층 일부가 교육연구시설고 시원교육원 형태로 표기된 부분도 잡혀있고 상부층은 주거로 사용되는 흐름이 같이 보입니다. 즉, 이 물건은 겉으로는 한 채지만 실제 운영은 원룸형 다실 운영 구조로 굴러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입니다. 이 물건은 주위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는 지역이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동네입니다. 특히 교통은 구로역까지 약 600m 거리로 도보로 약 9분 정도 소요되고 대리역은 약 1.53km로 도보 약 22분 정도로 확인됩니다. 즉, 역세권 한방은 아니지만 구로역 생활권 안에서 원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로 조건도 체크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대상 토지가 남측 방향으로
약 4m 도로와 접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은 결국 임차인 회전이 중요하니 이런 접도 조건은 기본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현장 변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위반 건축물 표시가 떠 있습니다. 옥상 쪽에 보일러실로 추정되는 소규모 구조물, 그리고 일부 주거로 쓰이는 제시외 부분 등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물건은 깔끔한 준공도면 그대로가 아니라 운영 편의 때문에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겁줄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정리 매각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라서 권리점유랑 같이 반드시 묶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건물은 2019년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다실형 구조이고 호수 체계 기준으로 총 21실, 구로역 생활권에서 원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 표시와 제시외 부분이 있어 운영은 잘 굴러갈 수 있지만 정리할 때는 체크할 게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구간,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치 좋고 방 많아도 여기서 한번 잘못 보면 수익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말 돌리지 않고 한 줄씩 확인합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7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권리자는 오류신용협동조합, 채권 최고액은 8억 800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되어 있고 현재 경매로 인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등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서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사 내용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경매 신청 내역입니다. 이번 경매는 다운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이고 청구 금액은 6억 5,744만 원입니다. 경매 신청 자체도 말소 기준 권리 이후라 구조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임차인은 자료 기준 24명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하나씩 이유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20년 이후입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인 2019년 6월 7일보다 전부 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 넘든 법적으로는 전부 배당 대상일 뿐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 보증금이 있는 세대만 합쳐도 총 보증금은 약 16억 7,4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낙찰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보증금은 경매 배당으로 정리될 대상이지 인수금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차인 중 일부는 전입일 확정일자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세대,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세대, 실제 점유관계가 불명확한 세대도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낙찰 이후에 명도 과정에서 협의와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권리적으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위험은 자료상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6월 7일 근저당권으로 명확하고 그 이후 설정된 모든 임차권과 권리는 낙찰 시 전부 소멸됩니다. 임차인은 많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보증금 인수 위험도 없습니다. 즉, 이 물건은 임차인은 많지만 권리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처음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만 계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산은 기존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취득세는 1.1%가 아니라 서울 조정지역 기준 8% 또는 12%로 중과되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는 전부 달라집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낙찰가 가정. 이 물건이 최저 입찰가는 10억 274만 5천 원입니다. 오늘은 이 금액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10.15 대책 기준 대출 한도. 서울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40%를 계산하고 그 금액이 6억을 넘을 때만 6억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10억 274만 5천 원 곱하기 40%는 4억 109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대출 가능 금액은 약 4억 100만 원 수준입니다.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 낙찰가 10억 274만 5천 원. 대출 가능 금액 4억 109만 8천 원. 그렇다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으로 직접 준비해야 할 순수 자기자본은 6억 164만 7천 원입니다. 취득세 및 부대비용. 이번 계산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취득세는 1주택자 세율 1.1%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10억 274만 5천 원 곱하기 1.1%는 약 1,103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합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총 투자금. 정리하겠습니다. 낙찰대금 자기자본 6억 164만 7천 원, 취득세 1,103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를 모두 합치면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총 현금 투입액은 약 6억 1,417만 7천 원, 즉 약 6억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금융비용 계산. 이제 이 금액을 들고 있을 때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4억 109만 8천 원에 대해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대출 이자는 약 1,60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6억 1,417만 7천 원에 대해 기회비용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기회비용은 약 2,457만 원입니다. 연간 총 자금 비용. 대출 이자 약 1,604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2,457만 원. 이를 합치면 연간 총 자금 비용은 약 4,061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338만 원 수준입니다. 이 물건을 서울에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최저가에 낙찰받을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약 6억 1천만 원, 대출과 자기자본을 합친 연간 자금 비용은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고도 임대 수익이 남는 구조인지 보증금과 월세 흐름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진짜 힘, 즉 보증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임차인 현황을 기준으로 이 건물에 묶여있는 총 보증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전체 보증금을 합산하면 총 16억 7,400만 원입니다. 1.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상환.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 10억 274만 5천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서울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조건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낙찰가의 40% 수준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4억 100만 원입니다. 이제 이 대출을 임차인 보증금에서 가장 먼저 상환합니다. 총 보증금 16억 7,400만 원에서 은행 대출 약 4억 100만 원을 갚고 나면 남는 보증금은 약 1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순간부터 은행 이자 비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남은 보증금으로 자기 투자금 회수. 다음으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을 보겠습니다.
낙찰자가 부담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가에서 대출을 제외한 자기자본 약 6억 2천만 원,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기준으로 약 1억 1천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를 모두 합치면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한 총 자기자본은 약 7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앞에서 남겨둔 보증금 12억 6천3백만 원에서 이 자기자본 7억 4천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 결과 자기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고 보증금이 약 5억 2천만 원 남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자기자본 기회비용 이자도 사라집니다. 3남은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 발생. 이제 남은 돈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연 4% 내외의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가정합니다. 연 이자 기준으로 보면 약 2,080만 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73만 원입니다. 4. 최종 월 수익 구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0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이자 0원, 보증금 예치 이자 월 약 173만 원. 여기에 매달 들어오는 순수 월세 수입 33만 원을 더하면 206만 원이 됩니다. 이제 물건이 실질 월 수익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돈도 없고 은행 이자도 없고 보증금에서 이자가 나오는 구조. 이게 바로 이 물건이 현금 흐름 관점에서 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만 보고 월 33만 원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물건은 월세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이 쌓이는 구조이고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정리하고 남는 보증금을 다시 금융기관에 넣어 이자를 만들면 월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기준은 확인된 19세대만 반영한 계산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이미 월 수입이 20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 가능한 세대가 더 있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301호는 아예 제외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추가로 3세대가 더 들어온다고 보고 세대당 보증금을 8천만 원으로 잡으면 추가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2억 4천만 원을 신협 같은 곳에 넣고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보면 월로 8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기존 월 수입 206만 원에 80만 원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한 달에 286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월세 33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보증금을 굴려서 월 현금 흐름을 키우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결과적으로 기존 계좌에 있던 보증금 5억 2천만 원에 추가로 들어온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 둘을 합치면 계좌에 꽂혀있는 총 보증금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만약에 빼서 다른 곳에 전용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나오게 되고 또 세입자들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돌려줄 금액으로 남겨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세입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매각은 개인이 3년 보유한 후에 매각하는 것과 법인이 즉시 매각하는 것을 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매각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앞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서 취득세 1.1%를 적용받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3년 보유 후 일반과세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 과정에서 들어간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 취득원가는 약 10억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매각 시 발생한 실제 양도 차익은 약 5억 5,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까지 반영한 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약 1억 9,9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3년 보유 후 감정가에 매각하면 세금 다 내고 손에 남는 순수 시세 차익은 약 3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개인은 이 물건을
버텼을 때 보상이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 매각 시나리오 취득 후 즉시 매각.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은 이 물건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취득세가 12%로 들어갑니다. 둘째,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차익의 20%가 추가 과세됩니다. 이 두 가지가 법인의 수익을 크게 깎아먹습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 취득원가는 약 11억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감정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약 4억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주택양도에 따른 추가 과세까지 모두 반영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약 1억 6,700만 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 후 바로 매각했을 때 세금 다 내고 손에 남는 돈은 약 2억 7,4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대 법인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아서 감정가에 매각했을 때 개인은 약 3억 5천만 원이 남고 법인은 약 2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두 방식의 차이는 약 8천만 원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물건은 빠르게 회전시킬수록 손해이고 시간을 가져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건은 단순히 방 많은 다가구가 아닙니다. 입지, 구조, 임차인, 보증금 흐름을 잘 활용하면 운영으로도 버티고 개인 명의로 가져가면 매각에서 보상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이 물건을 회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버티면서 키울 물건으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지금 여기까지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물건이 왜 되는지는 이미 계산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 계산 아무 물건에나 나오는 구조 아닙니다. 실제로는 10개 중 9개는 중간에서 탈락합니다. 이 계산을 보고 나도 이런 물건 하나 찾고 싶다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기다린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물건 또는 앞으로 보게 될 물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연락 주시면 이 계산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만 말씀드립니다.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꼭 경매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을 위한 장치입니다. 경매 물건을 찾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영상에서 의문점, 경매 입찰을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의문, 점을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지금 입찰하시려는 물건에 위험한 점은 없는지, 좋은 물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매에 관한 궁금한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꼭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 면지를 찾고 헤매고 분석하고 만들어 올립니다. 계속 이런 돈 되는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